자, 그러면은 당내 문제가 좀 많이 얽혀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뭐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짝쓰리를 당하다시피 했어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까지도 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파선 그런 상태로 상당 기간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선장은 한 분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들이 아주 산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잘 뽑은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권영세 당선인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물론이죠. 예. 제가 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뭐 잘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이제 제가 당부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뭘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관성대로 우리는 야당이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사건건 전부 다 얘기하고 반대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비슷할 때는 우리가 저쪽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어떤 그 액션을 취하고 어떤 정책을 내면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됐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쪽도 뭐 집권당이니까 뭐 사실 저희들 패칭하고 많이 마음대로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반대해도 저쪽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80석인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또 관성 때문에 의뢰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에 빠지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가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텐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반대 때문에 핑계거리를 또 만들어 그렇죠.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목 잡는다, 손목 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면서. 자, 그래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죠. 자, 반대를 하되 무조건 시간 끄는 방식이 아니고요. 반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대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이 우리 대안대로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안 하겠지만 대안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쳐다보시거든요. 그렇죠. 저쪽은 분명히 미래통합당은 이건 안 되고 이런 대안을 내놨어.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민주당은, 청와대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눈에 안 띄지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그때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을지 찾아보자.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당선된 기자들 그 회견 때 보면은 국정 문제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협조도 하지만 또 자기 의견들을 확실히 당의 안을 내겠다. 사실은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 그 이전도 뭐 비슷했습니다만은 뭐 삭발도 하고 장애투쟁도 여러 개 했지만 뭘 내놓는 게 없어요. 반대를 했지. 반대하면 그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당신들 이렇게 해달라. 그래야 저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무슨 절충을 하는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뼈 아프고요. 제가 선거 때 몇 분 주민, 마지막 날 주민이 저한테 오셔다 해줬던 말이 너무나 뼈가 아프더라고요. 자, 당신들 문재인 대통령 심판하자는데 과연 당신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할 자격, 실력과 품격을 갖췄느냐. 당신 한번 돌아봐라. 네. 실력과 품격을 갖췄느냐. 그리고 마지막 말은 정말 더 아팠어요. 품격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하는 말이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야, 뭐 국채 막 계속 발행해서 모든 국민 지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관성적으로 그래요. 재정 건전성 문제 얘기하고 막 또 그럴 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할 거라니까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 정도 한계,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고 나라가 빚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한계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자, 요 돈 갖고서 그럼 어디부터 써야 되느냐, 순서대로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안을 딱 내서 저쪽이 이제 그렇게 갈 때 막지는 못하지만 그걸 우리가 뭐 투표해서 아니면 추경 예산할 때 반대 토론 계속 한 다음에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일주일 잡고 2주 잡고 그랬다가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국민들 또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아서 한 주 한 주 더 늦춰지고 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내 최대 현안 중에 하나는 원내 대표는 원내 문제, 말하자면은 국회 관계라든가 대여 관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역시 당의 간판도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8월 31일인가까지 당 대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 문제를 놓고 그 임기 문제 이걸로 지금 펜딩 상태예요.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지금 상을 당하셨습니다만 졸지에 이 현안을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이미 추대는 됐으니까요. 분하고 만나서 조기에 매듭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피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우리 당한테 이제 아까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소위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우리 문제죠. 당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 거예요? 당대표 뽑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대선 후보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못한다, 바꿔야 된다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미래통합당 당신들이 이번 선거 이겨서 해결해달라 라고 몰아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 대선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 거예요. 미래통합당한테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지금 뜻이세요. 자,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내는 대선 후보에 맞서서 또 우리 미래통합당 혼자 체육관에 모여서 대선 후보 선출해서 맞서 싸우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처지나 사실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 보수 우리 시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민주당에 맞서서 싸울 대선 후보를 그분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돌려드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당이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줘야죠. 근데 현재는 우리 당원들 50%, 일반 국민들 50%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원들이 선출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정말 국민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서 대신 미래통합당 당원은 아니시죠. 이런 분들이,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자,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 새롭게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를 그분들이 뽑아내는 방식, 그게 바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고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을 우리 당이 당원당규를 고쳐서 바꿔주는 것.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국민들께서 103석을 주셔서 개헌은 이제 저쪽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사실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 당의 존재감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대다수가 미래통합당한테 기대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이 그 국민들한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 그게 바로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전 과정이에요. 이제 한 달 동안 대통령 후보 후보들
그 후보 등록하고 나서 당에 후보 등록하고서 토론 몇 번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뽑는 이 방식 말고 정말로 6개월이면 어떻고 뭐 한 1년이면 어때요? 정말 미국은 1년도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각 당이 우리가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선 후보들은 자 이제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레이스를 하면 처음에는 뭐 수십 명도 뛰었다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스타도 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왜냐하면 당원만 뽑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보실 테니까. 그럼 거기서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스타들도 나오고. 이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금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권 후보라는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다 떨어졌고 또 지도부를 구성하였던 최고위원들도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또 다 낙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물론 뭐 원내대표가 그걸 맡아서 할 수도 있지만 당이라는 것도 당 대표가 있어갖고 그런 당은 당규를 고친다든가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출을 할 건지 그런 총의를 모아서 일을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8월 30일에 빨리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 판국에 무슨 또 당권이 어쩌니 싸워봤자 정말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강을 보여야지 무슨 소리냐는 사람도 있고 또 김종인 같은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무슨 당권을 하고 대권을 할 분은 아니니까 맡겨서 정말 제3자 입장에서 사심 없이 당의 새로운 면모를 하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맡게 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걸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게 지금 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고생하셨지만 순서가 바뀌면서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속을 푸죠.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지만 또 아직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래 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치는 냉정한 겁니다. 현실이고 그런 앞으로 지도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당선인들의 몫입니다. 저도 몇 차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103명을 모아서 그렇죠. 거기서 총의를 모아가지고 당선인들이 결정한 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정당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힘을 갖는다. 이게 안 되면서 지금 혼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뽑히셨으니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 낙선한 사람들 말고 103명 상 치르자마자 올라오셔가지고요.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요. 이 문제 갖고서 정말로 103명의 정말 난상 토론. 저거 똑같네요. 며칠이라도 해서 우리 반성도 하고. 교수님 내가 방송 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의 편견적인. 그러면요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 해도 반성하고 이렇게. 거기서 철저하게 페인도 분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 거냐. 거기 뭐 1박 2일 아니라 3박 4일 하면 어때요? 일주일 하면 어때?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도체제를 가져야 할 건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4070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젊은 당대표 같은 거, 또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이미지도 쇄신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바깥에 계신 분은 그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참 민망할 정도 욕을 또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도 또 정말 저래도 되나 할 정도 욕을 먹은 분도 있는데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뭐 지금이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상 치르시고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만사 다 제쳐놓으시고 원 구성 협상 나중에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일단 우리 몇 달씩 전에 걸린 적도 있어요. 당선인들 다 모아서 한 분 한 분 다 의견 들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당 지도체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를 줘서 매듭을 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한테 가가지고 원구성 협상 이렇게 하자. 원구성 협상도 우리가 뭐 하나 떡 하나 더 그냥 갖고 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뭐야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 뺏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를 더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저쪽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대하고 반대에 대한 이거다. 차곡차곡 쌓는 작업.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게 지금 우리의 갈 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로 잊지 않고 갚는 길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 총선은 이렇게 져버렸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 즉 대선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일종의 시험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지만 2022년 3월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는 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도 한 10여 명 가까이 재보선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부산시장도 해야 하고 그건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지사나 예. 뭐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부산시장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물러났으니까. 경남지사도 지금 재판 중이고 경기지사도 재판 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내년 4월 재보선도 대선 저초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체제 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어떻게 쇄신할 건지 뭐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원내정당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2년간 하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이게 되겠네요. 조용 원내대표 부친상 네.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그 끝나자마시자 바로 올라오셔서 당선인들 다 같이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시죠. 뭐 유튜브로 생중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당 지도체제 결론을 내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일을 좀 하자라고 제가 저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를 드릴 것은 뭐 여러 가지 대여 관계의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공수처 문제가 다 있는데 하나는 이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개헌의 문제의 경우는 뭐 87년 체제가 너무 오래됐고 시대 변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거에 상당수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그렇죠. 권력 구조 문제 개헌이 가장 중요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는 권력 구조는 좀 뒤로 미루고 말하자면은 좀 이념지향형. 저 사람 지금 개헌을 하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경영의 노동 참여. 심지어는 참여가 아니라 노동의 우선. 어쨌든 뭐 지난번 낸 처음에 개헌안 중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도 뺄라다가 하도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넣고 그랬었죠. 토지 공개념 수준이 아니라 저는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 모든 토지는 국가고 국민들은 사용권만 갖는다. 이건 뭐 이제 중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걱정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주신 103석, 3석을 더 주신 이유가 뭐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까지 하면 아마 110석 정도 될 텐데요. 그 10석을 더 주신 일이 뭐겠어요. 이 정부가 정책은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 주도를 하지만 국책, 대한민국의 국채만은 정체성 이건 훼손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막아라라고 10석을 더 그렇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만은 미래통합당이 정말 죽어 깨지더라도 막아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 방송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이정 우광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실세 아닙니까? 한 분이 안희정이고 한 분이 이광재인데 그 이광재 씨는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지난해 말에 특별 사면까지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지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조 시대 태종 이방원이나 다름없고 이제 세종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방원이가 한 게 하야가 아닙니까? 같이 드렁치게 얽혀서 100년까지 이렇게 살고 지고 하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상당히 장기 집권이랄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 뭔가 개헌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미 이해찬 대표가 20년, 50년, 뭐 100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권 내 진짜 실세들 간에 일본식의 뭔가 1.5당이라고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제 들러리가 되고 자기들끼리 내에서 서로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이 사람들이 꿍꿍이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 걱정이 톡 되더라고 그 텔레비 보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 미래통합당을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103석 나아가서 110석을 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연히 집권당, 대통령, 그다음에 다수당이 정책, 국회 운영 원리에 의해서 우리 행정부를 본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책을 펴나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하지만 국채, 대한민국의 국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 가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협조할 때 협조하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했을 때 대안내는 그 방식이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손댄다고 하면 정말 미래통합당 가루가 되더라도 막아내야 된다라는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전국 현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상하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의견도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합당이 2022년 대선까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기회마저 놓치면은 이제 통합당 야당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